자료를 제출을 안 하는 걸 넘어 이런 보고는 말이죠. 안 들어온다. 이거 허위 보고예요. 아니 지금 좀 전에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개조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다른 부처도 아니 예산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이런 허위 자료를 제출을 합니까? 제가 말이죠. 작년에 그 국회에 내셨던 국가재정운영계획 중 안전 분야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안전 예산이 소방방재청 예산 전부하고 안행부 예산 중에 재난관리 예산에 속하는 일부 예산을 포함해서 9,440억 원이었어요. 네? 그나마 이 중에서 재해위험 지역정비 예산이나 소하천 정비 예산, 즉 자연재해에 대비한 이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제외하고 나면 이 사회재난 대비 예산이라는 거는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게 무슨 법원, 헌재, 검찰, 경찰 예산, 일반 예산까지 다 합쳐가지고 이게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이라고 제출하는 거는 오늘 업무보고에 허위자료 제출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이런 자료를 제출해 놓으면 좀 전에 대통령이 한 대국민 사과나 대국민 담화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걸 가지고서 무슨 재난안전 관련된 예산대책 논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장관님 말씀해 보세요. 아마 좀 질의가 아마 여러분들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안전 예산을, 자료를 이제, 저희한테 요청을 하셨는데, 예산을 담당하는 담당자로서, 그럼 이제 안전 예산의 범위가 좀 구획 정리가 돼야지 어떤 의미에서는 정확한 예산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안전 예산이라는 것을 그런 분류를 찾아보니까 그것이 바로 OECD 기준에 한 공공질서 및 안전, 그래서 여러 나라가 공통된 그런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하면 현재 우리 정부가 작성하고 있는 건 15조 8천입니다. 그건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더 궁금하신 게 구체적으로 그 중에서 이런 재난과 관련됐다든지 또는 해양 부분, 조금은 더 구체적인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거 역시 구획 정리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안전했을 때 그래서 댐 같은 것은 잠깐만요. 지금 보면 2013년부터 17년간의 국가재정 운영 계획을 보면 안전 분야 투자 계획이라서 재난관리 분야에 2013년에 9,840억 원에서 2017년까지 계속 줄어가는 걸로 돼 있어요. 분류를 해놨단 말입니다, 나름대로. 근데 이제 와가지고 분류가 안 되어 있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면서 이런 허위 자료 제출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게 분류할 때. 박원석 의원님, 이제 좀 정리해 주십시오. 아니, 자료 제출해 주세요. 다시 논의하게. 그걸 좀 세세하게 이렇게 설명돼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바로 그 점에 안전이라는 이제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류가 다르기 때문에 분류를 저희가 다시 해야 되는데 아니 의원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각 데이터는 있는데요, 의원님. 그 데이터를 그러면 안전 부분으로 어떻게 구획 정리해서 다르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이렇게 해서 안전이라고 하는데 의원님들 생각에는 그게 아니고 안전은 오히려 더 협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또 말씀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획해서 가져온 게 예. 경찰청에서 법원검찰에서까지 집어넣은 거예요? 그것은 바로 국제적인 편류 기준을 위해서 15조 8조 있다는 것이고요. 예. 지금 위원들이 자료를 달라고 얘기한 게 지금 들어보니까 20일이 지났는데, 예? 20일 동안에 그게 분류가 안 되고 있다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저희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예. 그게 좀 여러 가지로 분류해 있어서, 예. 오늘 여러 의원님들이 사고 이후에 이 피해자 지원, 특히 이제 예산 지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들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희생자들이나 피해자 가족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여기서 피해자라 하면 꼭 사망자뿐만 아니라 실종자, 생존자를 다 포함합니다. 지금까지 집행된 지원 내역이 어떤 것들입니까? 아까 지금 말씀드린 아니, 구조예산 이런 거 빼시고. 예, 그래서 거기서 좀 저희가 조금 주시면 저걸 좀 한번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도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게 말이 됩니까? 아까 총액 기준으로 686억 그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직접 지원 예산이 얼마나 지금 집행이 됐습니까? 토탈을 좀 써가지고. 네, 좀 집계를 하겠습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심각하네요. 아니, 지금 지난번 국회 와서 보고하실 때,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체계적인 예산 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라도 필요하면 긴급히 집행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뭐가 집행되는지 내역도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있습니다. 지금 전체 금액의 합계를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이게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생계안정지원금하고 그 긴급복지 지원 예산하고 두 가지 아닙니까? 근데 지금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생계안정지원금 이거 아직 집행 안 됐죠? 신청만 받은 상태죠? 집행됐습니까? 일부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억 정도 집행된 거. 10억 정도 집행이 됐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긴급복지제도, 그 지원제도에 의해서 5월 15일까지 374가구에 대해서 4억 원 정도 지원된 걸로 확인이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지금 이 생계안정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지원 아닙니까? 반복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긴급복지 지원제도 같은 경우에도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 물론 이번 첫 지급은 그 개인의 자산소득과 관계없이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에 대해서 최대 6개월까지 4인 가구 기준 최대 108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두 가지가 피해자들에 대한 그러니까 희생자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직접 지원의 이 두 축인데 충분하다고 보세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생계를 꾸려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직장입니다. 그래서 직장에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요구표가 기간에 대해서 회사가 지불하지 않으면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요구표가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또는 자영업 같은 분과에서는 자영업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영업이 이제 그런 어떤 의미에서 장례 같은 걸 치르시려면 아무래도 좋은데, 그런데 그 계획이 지금 구체적으로 서 있냐 말씀입니다. 예, 서 있습니다. 이번에 그 부처원에 협의를 해서 오늘 확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확정 지었습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그 예산 지원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 규모 어느 정도입니까? 그건 그 대상자 이런 걸 좀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전히 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않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보면 긴급복지 지원 예산도 현행 법령에 따르면 최저생계비 150% 이하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첫 회 지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 자산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6개월 지급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분들 일을 못하고 있어요. 단지 진도에 있는 실종자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사망자 가족들도 상당 기간 일을 못할 거고, 생존자 가족들도 그 트라우마 때문에 상당 기간 일을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치유에 들어가는 비용은 별개예요. 다만 이분들의 생계 지원에 해당하는 이 지원조차도 지금 불충분하고 제때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긴급복지 지원 예산 규모를 보면 작년에 624억이었다가 이게 올해 지금 499억으로 줄었어요. 원래 긴급복지 지원 예산도 빠듯한데 지금 이 사건 피해자 지원 예산까지 여기서 집행이 돼야 된다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건 바로 그런 취지에서 예비비를 또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그것이 다 소진이 되면 예비비를 해서 충당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반복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 지적이 되는 게 어느 정도 이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도 좀 상세한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상세한 계획 없이 현안보고 자료에 딱 두 줄, 이 생활안정지원금하고 긴급복지 지원 예산 계획이 있다, 이것만 보고를 하시잖아요.
그 상세한 예산 계획 세워주세요. 뿐만 아니라 지금 그 국회에서는 피해자 지원 특별법 필요하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세제 혜택 문제를 포함해서 학자금 지원이나 또 치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텐데 그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법적 근거 없이 못 하잖아요. 이 예비비로 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정부에서 보기에는 이 세월호 피해자들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뭐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앞서 재난안전 그 관리 예산 관련해서도 어떻게 안전 예산에 대한 구분조차 없냐 이런 문제 제기나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이 지원 관련해서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정부가 어쨌든 최선을 다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그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서 다 좋은데요. 계획을 제출하시는 거지, 계획을. 그래야 국민들이나 국회에서 보고 믿을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큰 차원의 계획이 필요하다는 데서는 전적으로 같은 의견입니다만, 지금 잘 아시겠지만, 어떤 그분들하고 충분한 협의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가 지원을 제시하더라도 또 그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확정될 것도 그분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것은 효율적이고 또 그분들도 수용하는 그러한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협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을 집행한다는 게 정부로서는 원칙도 있어야 되고 기준도 있어야 되고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민감한 문제인 건 압니다만 이번 참사의 그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또 복구를 위한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기존에 정부가 가져왔던 그 예산 집행의 여러 가지 기준 원칙을 넘어서는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점에 있어서 앞서도 뭐 이게 보험에서냐 이런 비판과 지적이 있다는 걸 충분히 유념하시고 큰 틀의 원칙은 큰 틀의 계획은 물론이거니와 그 즉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긴급성이나 기동성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 있어서 국회가 좀 신뢰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원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명재 의원님 지내십시오. 예, 정의당 박원석 의원입니다. 세월호 참사 발생 34일째입니다. 오늘 오전에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대국민 직접 사과를 하셨는데 저는 오늘 하실 사과의 내용을 왜 진작 못하셨는지 정말 유감이고 의문입니다. 이게 사고 초기에는 정부의 총체적인 부실과 책임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냐.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재를 넘어선 총체적인 관제였고 정부 시스템의 총체적인 부실과 부패 때문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한 지 34일이나 지나서 이제서야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의 진정성을 과연 얼마나 국민들이 받아들여야 될지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악화되고 있는 여론을 환기시키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사과라면 결코 국민들한테 저는 수용될 수 없는 사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여러 대책들 관련해서도 꼼꼼하게 그 대책의 실효성들을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해경의 해체 또 안전행정부의 거의 해체 수준의 그런 개편 말씀을 하셨는데 비단 이게 해경과 안행부의 책임으로 국한된 일이냐. 저는 정부 전체가 특히 내각 전체가 이 사건 발생 이후에 사고 발생 이후에 초기 구조 과정에서 초기 대응 과정에서 실패했고 전 지금까지도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단 해경의 책임, 안행부의 책임, 해수부의 책임으로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내각 전체가 책임지고 총사퇴해야 마땅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가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청와대 관계자 입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도 사과하시는 내내 이 청와대의 책임에 대해서는 이런 반고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도 과연 정말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인지에 대해서 좀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모두의 이 안전예산 관련해서 논란이 많이 됐는데요. 지금 보니까 도대체 정부 안전예산은 어디서도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행부가 만든 국가안전기본계획을 보면 올해 재난 예산이 9조 4,500억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재부는 소방방재청 예산을 중심으로 즉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예산에 대해서만 안전예산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가 5월 1일 날 재정전략회의 앞두고서 부랴부랴 각 부처 안전예산을 파악한 게 3조 8천억 원이다. 이렇게 대통령 보고를 했어요. 장관님 어떤 게 진짜입니까? 다시 좀 말씀드리지만 앞서 김관임 의원도 지적하셨듯이 안전 예산을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분류 방법이 있고 또 그것이 지금 박원석 의원님이 질의하시려고 하는 내용과 딱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기관별로 분류할 때는 OECD 분류에 따라서 15조 8천이 그런 분류에 따라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분류는 앞서 지금 야당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님들도 공히 지적하셨듯이 저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분류 기준이기 때문에 안전예산이라는 개념을 다시 세워서 다시 분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이제 그 점이 저희가 앞으로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어떤 자의적인 분류 기준이 아니라 전문가들과 같이 논의해서 과연 어느 것이 합당한 정책의 어떤 자, 그러면은 약속을 하십시오. 이제 국회가 오늘로 이제 1기 원구성 아마 이제 기재위 활동을 다 종료하게 될 것 같고 2기 원구성이 돼서 시작하는 기획재정위원회에 안전예산과 관련된 새로운 분류, 새로운 기준과 그에 따른 새로운 예산 밝힐 수 있습니까? 예,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 오늘 대통령 오전 담화에서 제가 들었던 내용 중 도찰의 반복을 하시던데 비정상의 정상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정부에서 얘기해왔던 비정상화 정상화 계획에는 부패를 척결한다는 내용도 들어있지만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듣는 동안에 제 귀를 의심했는데 이번 세월호 참사 이게 사고가 참사로 확산된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평소에 생각했던 그리고 기업의 애로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완화해졌던 그런 규제들이 원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노후한 선박 연령을 연장해줌으로 인해서 발생한 그런 원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규제 완화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밖에 좀 들리지가 않았어요. 제가 지난 5년 동안에 항공철도 선박 분야 규제 완화 내용을 전부 살펴봤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골라서 25가지 정도의 아주 직접적인 안전과 관련된 규제 완화가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어제 저희 의원실에서 보도자료도 냈으니까 그 내용을 한번 보시고요. 저는 그 규제 완화들 다 원점으로 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보다 국민들의 생명, 안전과 관련된 규제들은 반드시 필요하고 오히려 완화됐던 규제들마저 원위치시키고 더 강화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총리 생각 어떠십니까? 앞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에 관한 규제는 조금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설령과 관련된 규제를 포함해서 그리고 과연 그 규제가 규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규제에 대한 준수가 안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데 대해서는 안전의식이 결여가 되는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건 다 변명이고요. 규제 자체가 문제입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말씀드려볼까요? 지금 철도 같은 경우에는 도시철도 차량의 내군 연한을 제작 설계 수명으로 규정하고 연장 기간을 최대 5년에서 15년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또 철도 차량 내군 연한을 15년 범위 내에서 정밀 진단을 거쳐서 5년 단위로 연장되도록 한 내부 연한도 폐지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무인운행, 얼마 전에 일어났던 서울 지하철 사고도 이 무인운행 연관이 있는데 이거 확대하고 이거 허가하는 그런 규제도 2010년에 완화가 됐습니다. 선박 같은 경우에 이 선박 연령
기준 완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각종 그 선박 안전과 관련된 그 안전 점검과 관련된 규제들이 예를 들어서 반드시 보고해야 되는 의무를 신고 의무로 완화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이게 대부분 다 이명박 정부 5년 집권기간 중에 일어난 것들이에요. 이 내용들 알고 계세요? 지금 정부에서 이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그동안의 규제 완화 내역들을 분류해서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류해 보셨어요? 앞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안전이라든지 그런 건강 이런 거에 관해서는 규제에 관해서는 지금 저희가 규제 개혁을 시작할 때부터 그에 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그런 규제 개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규제개혁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좀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과 같은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한 규제개혁위원회는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안전과 관련돼서는 우리 환경영향평가 하듯이 안전영향평가를 모든 정책 기반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되고, 저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이 규제 개혁들은 원점에서 다시 다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영향평가제도 도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세요? 저희가 요번에 안전에 관해서는 지금 박원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위원회 설치 문제 또는 앞서 제가 또 설명드린 그러한 안전 규칙에 대한 준수, 전반적인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종의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혹은 공공기관 비정상화 정상화 계획 차원에서 추진됐던 기재부에서 추진해왔던 규제 완화 목록들 분류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후에 추진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만호 의원님.